자, 이번에는 다음 2장, 가족구조의 변화와 유형별 은퇴 설계. 그래서 새로운 가족의 탄생과 현대 라이프 사이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까요? 새로운 가족의 탄생, 어떤 새로운 가족이 탄생할까? 한번 보죠. 새로운 가족의 탄생과 현대 라이프 사이클. 고령화와 저성장, 어떤 영향일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와 라이프 사이클에 커다란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통적 라이프 사이클에 따르면 성년이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한 다음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그다음 성장하고 그럼 다시 독립시키고 부부만 남게 되고 사망하고 그렇죠. 한쪽이 사망하게 되면 홀로 남았다가 사망하고 이런 이제 형태를 갖고 가는데 이런 형태를 갖고 가는 게 이제 전통적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게 되면 요즘에는 여기에 이제 다양한 이벤트들이 껴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기에서 가족 형성기, 양육기, 성장기, 축소기의 형태를 갖고 갔다. 여태까지. 그러면 하지만 저성장의 영향으로 초혼 시기가 늦어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결혼을 늦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을 늦게 하게 되고 그러니까 만혼이 돼서 결혼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안 하다 보니까 가족 형성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취업이 늦어지는 부분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녀가 독립이 늦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취업이 늦어지거나 독립이 늦어지거나 그러니까 결혼이 늦어지거나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출산과 관련해서 꼭 출산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결혼했다고 해서 반드시 아이를 갖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는 셀러리맨 전업주부가 전형적인 부부 형태였다면 지금 또 맞벌이가 대세고 또 맞벌이가 대세인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즘에 많이 일어나는 거 조혼과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상혼, 이혼과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도 뭐 이런 게 없었느냐 있었죠. 있었는데 전통적인 라이프 사이클 안에서는 이런 일이 좀 이벤트였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고 일상화된 부분이다라는 거지. 보면은 이혼 부분 4쌍 중에서 한 쌍은 황혼 이혼에 해당이 되고 황혼 이혼이 늘어나면서 황혼 재혼도 늘어나고 옛날에는 아유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을 해 라고 했다라고 하게 되면 또 이 나이에 헤어져서 뭐하게 그냥 참고 살지 뭐 이랬다면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젊은 독신, 현대 라이프 사이클, 현대 가족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젊은 독신, 젊은 부부 자녀 없음, 자녀 있음, 중년 부부 자녀 양육, 그 다음에 부모 자녀 양육, 노부모, 그 다음에 노인 독신, 노년 독신 이렇게 갈 때 거기에 보면은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황혼 이혼한 상태에서 재혼한 상태에서 이렇게 다양한 이벤트들이 중간중간에 있다라는 거죠. 가장 심각하게 우리가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도 그렇고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늦어지는 부분 때문에 그 준비 시기가 늦어지는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되고요. 이것도 고민해 봐야지, 그렇죠? 사실 출산과 관련한 부분은 우리가 뒤에 가면 골드미스에서 이제 배우긴 하겠지만, 근데 출산과 관련해서는, 본인들이 은퇴와 관련해서 고민할 부분에서는 조금 약간은 거리가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자식한테 얹혀서 사시겠어요? 아니잖아, 그치?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출산과 관련한 부분은 자녀를 안 낳게 되면 그거만큼 물론 소비를 해버릴 수도 있지만 소비하지 않고 만약에 내가 노후를 위해서 저축을 한다면 오히려 은퇴 쪽에서 보면은 더 나을 수도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퇴로만 보면 그래서 은퇴사기 전문가 쪽에서만 보면 출산 쪽보다는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저출산과 관련하니까 이제 연금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달라지니까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황혼 이혼 쪽하고 취업이 늦게 되는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크죠.
결혼도 뭐 요즘에는 10,000원대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황혼 재혼과 관련한 것도 이제 은퇴와 관련해서는 보다 또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물론 우리 교재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떠나서 실제 보면은 이처럼 다양하고 새로운 가족 형태가 출현함에 따라서 각각의 유형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은퇴 설계가 필요하게 됐다. 그래서 이번 장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 라는 거고요. 그 다음 제2절 캥거루족과 보이지 않는 가족. 자, 캥거루족과 보이지 않는 가족. 이거는 이제 이런 부분이겠죠. 취업과 결혼과 관련되는 부분. 근데 이 취업과 결혼이 누구와 관련되는 거? 자녀와 관련되는 거. 예, 자녀의 취업과 결혼과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이 늦게 되면 캥거루족에 대한 증가, 고령화에 따른 저성장 탓일까, 이딴 경제 위기로 경제 침체일 탓일까. 요즘 젊은 실업률이, 청년 실업률이 고공행진하면서 캥거루족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캥거루족이란 성인이 돼서 이미 독립할 나이가 됐음에도 직장을 얻지 못해서 부모에게 얹혀 살거나 취직을 한 다음에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고 부모에게 빌붙어 사는 자녀를 말한다. 그래서 캥거루족과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죠. 독립을 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독립을 했지만 진정한 독립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와 따로 살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형태의 독립도 있죠. 완전히 독립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지원은 계속해서 받고 있는 독립,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게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문제가 돼요. 아무 꺼리낌 없이 부모 집에서 방 한 칸 차지한, 그래서 부모가 해주는 식사는 당연한 것처럼 먹는, 그래서 이게 뱃속에서 캥거루 이렇게 키우고 살듯이 그런 거와 닮았다. 그래서 캥거루족이라고 얘기를 한다. 캥거루족의 증가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 사회가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취직이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취업이 어려워지면 취직 못한 상태에서 결혼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결혼에 대한 생각도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히 독립 안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 부모님하고 사는 게 좋거든, 편하지. 예를 들어서 부모님하고 산다 그러면 내가 본격적으로 돈벌이를 안 하더라도 아르바이트 정도만 해서 내가 취미생활 누릴 수만 있다라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다 여기서 해결이 되니까 굳이 내가 리스크 있게 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 소득이 줄자 부모에게 기생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났다. 그래서 페러사이드 싱글이라고 한다. 기생이란 단어는 좀 그렇긴 한데 교재에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자, 페러사이드 싱글은 어쨌든 부모님하고 같이 산 독신자, 그쵸? 예. 그래서 부모님은 표현이 그래요. 숙주다라고 표현하는데 좀 그렇긴 해도 바로 밑에 어쨌든 큰 패를 끼치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적당히 한다라는 거지. 이것도 기술이 필요하죠. 그렇죠? 너무 많이 심하게 하다 보면 자기가 더 그 안에서 버티지 못할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쭉 적혀 있어요. 좀 글씨로 읽긴 좀 그래. 그렇죠? 더 이상 뭐 기생할 수 없기 때문에 숙주가 악화되면 이렇게 써 있으니까 어쨌든 리얼하게 써놓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이런 면에서 페러사이드 싱글이라는 비율은 오늘날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자에게 들어맞는 표현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우리만 그러냐라고 했더니 영국도 마찬가지로 키퍼스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부모의 노후 자금을 같이 쓰는, 그렇죠? 예, 그런 의미라고 한다라고 해서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일본에 여기도 지금 나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실제 일본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령화, 노령과 관련해서는 일본에서 일본어를 잘 모르시더라도 일본에서 번역된 책들은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책들을 많이 사서 한번 봐보세요. 아니면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시든지.
그러면 이런 예가 되게 많아요. 한국도 근데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가 그냥 이런 자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일본에서도 많은 예가 있고, 그러니까 직업이 아르바이트야. 특별히 정확한 직업은 없고 그냥 그때그때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벌어서 그때그때 써요. 근데 할 건 다 해. 차도 있고, 그 다음에 여행도 자주 다니고, 취미 생활도 잘하고 있어요. 옷도 잘 입고 있고.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 이후에 부대 비용은 한 푼도 안 들어가거든. 뭐 주거비도 안 들어가고요. 주거와 관련되는 비용, 식대와 관련되는 비용, 뭐 세금도 한 푼도 안 내죠. 뭐 이런 비용은 한 푼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가 벌어서 그냥 자기만 쓰고 그걸로 끝. 그럼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이건 다 이제 부모님 집에서 다 나오는 거죠. 그럼 거기서 그냥 살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 상태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아. 이 상태에서. 여기서 독립을 하면 이게 내 부담이 다 돼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표현 많이 해요. 겁이 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 겁이 난다. 내가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금 요거는 요새 다 해주니까 이렇게 하지만 겁이 난다. 그러니까 겁먹어서도 독립을 못한다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세상이 조금은 어떤 교육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어린이집서부터 시작을 해서 대학원까지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고 그렇게 많은 사회에 독립해서 나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했을 텐데, 산업화 이후에. 근데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할까, 교육이? 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약간 회의감도 들고 하죠. 어쨌든 그런 페러사이팅글 또는 키퍼스는 같은 단어다라고 보시면 되고, 캥거루족의 증가의 원인과 대책. 바로 밑에 큰 주범은 사회 경제적인 힘이죠. 저성장과 경기 침체 탓에 상당수 젊은이들은 뭐 살려고 죽어라 이를 써도 별다른 진전이 없이 늘 제자리에 있기만 한다. 그래서 이게 문제다. 바로 밑에 줄에 자녀들이 부모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여러모로 이롭기 때문이다. 각종 공과금이나 세금도 들지 않고 청소도 해주고, 그 다음에 자녀가 돈이 필요하다면 부모님들은 그래도 가능한 지갑을 열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해서 떠나기가 쉽지가 않다. 취업과 관련되는 부분이 가장 크죠, 그렇죠? 예,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마 저런 단어일 거예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관련 단어를 많이 들을 거예요. 그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단어는 비정규직이라는 단어죠. 그렇죠. 똑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급여에 있어서 상당 부분 많은 차이가 나고 나머지 복지 혜택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죠.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에 취직할 수 있는 확률과 비정규직에 취직할 수 있는 확률을 따져보면 비정규직에 취직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 이상한 지금 구조를 갖고 간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상당 부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소득이 적다 보니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드는 부분들.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경제적인 효율성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 문제가 되기는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맨 위에 줄에 다음 페이지 본인은 기본 생활비 부담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뭐 여행도 다닐 수 있고
근데 독립하는 순간 이 모든 걸 다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겁이 나지.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만약 부모와 자녀가 아름다운 동거가 계속되려면 나름대로의 원칙이 필요하다. 그래서 먼저 부모는 자녀에게 인생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예.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르쳐 주려면 일단은 이제 또 상당 부분 트러블이 있어야 되거든. 갈등 구조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되고요. 갈등 구조가 골이 깊어지게 되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또 하기가 쉽지 않아요. 휴대전화 요금이나 이런 각각 요금들이 자신이 쓴 것을 스스로 내게 해야 되고 또 집안일도 거들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가장 FM적인 얘기죠. 가장 FM적인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역할 분담이라는 부분. 역할에 대한 분담을 명확히 해줘야 되는데 이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저게 제대로 되려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고통을 겪어야 돼.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라는 부분에서 새로운 가족이 페러타이스트 싱글이라거나 아니면 키퍼스에 의해서 나타났다라고 하게 되면 그 새로운 가족을 다시 정상적인 가족, 그러니까 약간의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걸 다시 이제 순환이 잘 되는 가족으로 바꿔주려 그러면 역할 분담을 잘 해야 되는데, 근데 저 역할 분담을 잘 하기 위해선 굉장히 많은 갈등이 수반이 돼야 될 거예요. 자, 똑같은 얘기는 연금 패러사이트와 유령연금. 제가 은퇴와 관련해서 공부를 하면서 가슴 아픈 이야기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제일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 중에서 두 가지 정도가 보면 뒤에서 이제 우리 교재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 나올 거예요. 나오긴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유령연금과 관련된 얘기죠. 하나는 유령연금. 또 하나는 자기부담금과 관련된 얘기예요. 과 관련된 얘기인데, 자, 유령연금에 대해서 쭉 설명이 돼 있는데, 거기 이제 고인연금 또 유령연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사망을 하셨는데, 뭘 안 해? 신고를 안 하는 거야, 사망 신고를. 원래가 돌아가시게 되면요, 돌아가시면 한 달 이내에 신고해야 돼, 사망 신고해야 돼요. 근데 사망 신고를 안 하는 거지. 왜냐면 이분이 사망 신고하게 되면 이분한테서 나와 있어도 연금의 지급이 안 되니까. 연금의 지급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생계수단이 없는 거야. 이 연금 갖고 먹고 살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사망 신고를 안 해. 그러면 계속해서 사망 신고가 안 돼 있으니까 연금은 지급이 되겠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분이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관에서 누군가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 무슨 얘기냐 계속해서 연금은 나가고 있는데 한번 가서 조사해봐라 그랬더니 진짜 돌아가셨어. 사망 신고는 안 돼 있어. 그냥 매장한 거지. 뭐 그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매장을 안 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뭐 다양한 이제 사례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어떤 해법들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뭐 연금에 한 번씩 이렇게 본인 확인하는 그런 이제 해법들이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이 유령연금, 그 유령연금이 이제 거기 써 있는 거예요. 캥거루족만이 젊은이들의 문제는 아니다. 중년이 되어서도 페러사이트 중년이라고 얘기한다. 바로 밑에 이제 중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4줄 정도 내려가서 보시면 페러사이트 중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부모님의 연금을 사이좋게 나눠 쓴다는 점이다. 이 경우 부모가 받는 연금액에 의지해서 생활하는 자녀들이 많은데 이를 두고 연금 페러사이트라고 부른다. 문제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 부모가 사망한 다음에도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연금을 몰래 수령하는
수령하는 자녀들이 이제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제법 많습니다. 조사해 보면 근데 111세로 등록됐는데 사실은 30년 전에 사망하신, 그러니까 30년 동안 이제 연금을 받은 거지 자녀는. 불법 연금과 관련되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크게 됐고, 그래서 그 밑에 이런 게 일본 후생청은 후생노동성은 이 사건을 계기로 76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지난 1년간 건강보험을 이용한 사실이 없는 34만 명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572명이 이미 사망하거나 실종됐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나이가 드셨으면 하다못해 감기로라도 병원에 한 번 정도는 와봤을 텐데 병원에 갔을 때 본인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병원에 한 번도 안 들리셨어. 근데 진짜 건강해서 안 들리실 수 있으니까 조사했어. 그랬더니 사망하셨대. 뭐 이런 부분들이 꽤 많았다는 거죠. 한국도 아마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밑에 보면 이를 고인연금 또는 유령연금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2007년도 이후 5년간의 연금 수급자가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고 연금을 챙긴 게 1975건이래요. 47억 정도가 된다는데 지금은 더 많겠죠. 만약에 성공했으면. 저희 때 많은 이제 그렇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보완 대책을 내놓죠. 일본에서 패러사이트 싱글이 중년 패러사이트로 전환하면서 유령연금의 문제를 낫듯이 한국도 답습하는 느낌이다라는 거고요. 그나마 숙주 역할을 하는 부모 세대 연금 준비가 잘 되어 있지만 일본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조차도 부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령연금이라는 부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실버타운이 발전 못하는 거. 제대로 된 실버타운이 없는 이유는 연금 확보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고,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일본의 단카이 세대만큼의 연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가다 이런 생각, 저는 가끔 이런 얘기하면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일본과 한국. 실질적으로 비교 대상이냐라는 거지. 경제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일본과 한국을 경제나 이런 부분으로만 단순 비교하게 되면, 그러니까 통계치로만 순수하게 비교하게 되면 사실은 많은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스포츠에서 일본을 이기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심정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꽤 많이 배울 게 있는 나라고요. 우리나라보다 꽤 많이 부자인 나라예요. 그런 저 나라도 지금 노후복지, 연금, 그 다음에 뭐 고령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머리 아파하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의 수준이 일본보다는 사실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 그렇죠? 예, 그거는 기분 나빠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인정해야 될 사실이니까. 더 심각하다라는 거지. 우리는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가 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좀 안타깝기는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가 또 하나가 이거예요. 제가 이제 이 자기부담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 일본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인데 요양비라는 게 있어요. 요양.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거동이 좀 불편해. 그래서, 재가급여라고 하는 케어를 좀 받아야 되는 부분, 그 노인분들 그런 거 있거든요. 아니면 다리가 굉장히 아파서 힘들어서 다리를 갖다가 케어를 받아야 돼. 그러면 그렇게 다리 케어 받거나 어떤 케어를 받을 때 의료보험 갖고 다 해결이 되지만 장기요양보험 갖고 해결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부담금이 일부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기부담금을 비용을 지출할 거냐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한다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양시설에 가서 요양을 받으면, 그러니까 제가 급여를 받으면,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노인성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그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면 30만 원이 들어간다고 보자고요. 근데 이 중에서 6만 원은 내가 부담해야 돼. 24만 원은, 내가 갖고 있는 바우처 갖고 해결이 되고 6만 원은 본인 부담이다라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본인 부담. 저소득 고령층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이런 거 있더라고요. 6만 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제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라서 케어를 받게 되면 그래도 몸이 조금 더 나아져. 근데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고 나아지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걸 받겠느냐? 일반적으로 30만 원이든 24만 원 대주고 6만 원짜리 가서 받으라면 받겠지, 그치? 근데 이 6만 원에 대한 생각을 잠깐 한번 해보자고. 이분이 6만 원이면 15일치 정도의 생활비가 해결이 된다라고 보자고요. 6만 원 갖고 15일치 어떻게 해결해요? 가능하죠. 자, 6만 원어치 라면을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 꽤 되죠? 그쵸? 6만 원어치 라면, 그냥 라면만 살 수는 없으니까 뭐 이것저것 해서 6만 원어치 식생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비용을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 국수나 이런 것들 6만 원어치 산다라면 진짜 한 달 이상, 한 달이 뭐예요? 1년을 먹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 6만 원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분은 이 6만 원 갖고 하루 3끼씩을 계속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6만 원을 선뜻 지출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내가 잠깐 가서 케어받고 몸이 개운해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신체 활동하는데 조금은 더 몸이 부드러워질 수 있으려고 지불하는 비용이 6만 원인데 이 비용이 사실은 내가 보름간에 걸쳐서 식비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이다라고 하게 되면 6만 원이 없으면 이 사람 보름간은 굶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6만 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분한테는 간단한 자기부담금이 아니고요. 생명줄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부담 때문에 그 급여를 이용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된다는 그 통계를 봤을 때,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본이 한국보다는 훨씬 더 잘 정립이 되어 있는 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한국의 예로 만약에 갖다 들여놓으면 더 많지 않을까? 더 심각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더 심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런 것들이 빨리빨리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 두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부모 자녀 간의 네 가지 유형, 관계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일단 부모와 자녀가 있는데 부모가 돈이 많아. 자녀도 돈이 많아. 그 문제는 아무것도 없겠죠. 그렇죠?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부모가 돈이 많아. 자녀가 돈이 없어. 이래도 별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부모가 돈이 없어. 자녀가 돈이 많아. 이러면 문제가 발생하지. 그죠? 문제가 발생을 해요.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부양 의무를 어떻게 보냐면 그 1차적 부양 의무라는 게 있어요. 부양 의무 중에서. 그래서 2차적 부양이 있는데 우리가 부양 의무를 할 때 1차적 부양 의무, 2차적 부양 의무가 있는데 1차적 부양 의무는 미성년자나 또는 배우자에 대한 거.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부양해야 되는 의무가 1차적 부양 의무자예요. 그거는 미성년 자녀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수주를 희생하면서 같이 부양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성년 자녀나
또는 부모 같은 게 2차적 부양 의무예요. 내가 먹고 살만하면 부양해주는 그런 의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리적 해석도 저렇게 하는 판에 자녀는 돈이 있고 부모가 돈이 없으면 그냥 생각해봐도 알죠? 별로 크게 대우받지 못하실 것 같다라는 느낌. 부모도 돈이 없는데 자녀도 돈이 없어. 이거 확실히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저기서 발생을 할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줄에 사람들은 흔히 가족이란 한 지붕에서 아래서 사는 것만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그렇지 않다. 사랑과 화목이 유지되는 가족의 핵심은 바로 돈이다. 돈에 있다. 그래서 유대인 격언에도 그런 게 나와요. 행복을 돈으로 살 수는 없지만 돈이 행복을 유지하는 데는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지갑은 빈지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두 줄 내려가서 보시면 고령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받고 안 받고는 돈이 있는지 없는지에 달려있다. 통계조사를 내보면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 자녀 관계를 재산 정도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면 뭐 이렇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 보면 돈이 없고 자녀도 돈이 없어. 그러면 이분은 무연사, 무연고, 무연사 예비군. 연고 없이 사망하는 예비군이다라는 거죠.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그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일본에서도 자주 나오는데 동네에서 단독주택인데 동네에서 하도 커튼 쳐있고 하도 왕래가 없이고 해서 하도 없고 해서 어떻게 하다가 누군가 동네 주민이 신고해서 문 따고 들어갔더니 돌아가신 지 15일 되셨더라 뭐 한 달 되셨더라 뭐 이런 부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돈이 많어. 그러면 뭐 때문에도 쫓아갈까? 상속받기 위해서라도 자꾸 얼굴을 들이밀어야지, 그치? 하다못해 증여라도 받기 위해서 얼굴을 이렇게 비추죠. 자녀도 돈이 없고 부모도 돈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보면 찾아뵙고 막 이렇게 효를 다하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 확률이 조금은 더 높다라는 거죠. 마음이 아픈 얘기긴 한데 저도 이런 얘기할 땐 굉장히 조심스러워.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때가 이 자기부담금 이거 얘기할 때하고 이거 얘기할 때 제일 조심스러워요.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사랑받는 노인, 둘 다 돈이 있을 때.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도 주지 않고 부모도, 자녀도 부모한테 그렇게 크게 뭐 의지 안 해도 되고, 가장 좋은 유형이죠. 그렇죠? 근데 저런 유형은 많지 않지. 고령인 부모가 돈이 많아서 연금을 받는 데 반해서 자녀가 변변하게 어떤 직장이 없거나 돈이 없을 경우, 이 상태가 요즘에는 이 상태가 가장 많은 것 같아. 가장 많은 것 같아. 부모 세대는 단군일에 가장 잘 사는 세대고, 그 다음에 자녀 세대는 그 영화를 어렸을 땐 누렸지만, 독립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깝깝한 상황. 그쵸? 예. 저성장 시대. 본인의 잘못은 아니지. 저성장이라는 게. 부모가 돈이 많은 것도 어떻게 보면 순수한 부모의 어떤 능력은 아니에요. 고도 성장 시기에 자연스럽게 따라붙었던 것도 있어. 근데 자녀 같은 경우에 요즘 취업 못하고 하는 게 순수하게 자녀의 능력만은 아니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 이게 많이 문제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유형은 부모는 돈이 없고 자녀가 돈이 많은 경우. 이런 경우에 서로 부양을 미루는 골칫덩이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노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 먼저 죽으면 나머지 한 사람은 홀몸 노인이 되는 뭐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좀 되지, 그렇죠? 이 부분이.
애매모호해지는 거죠. 마지막 유형은 둘 다 없는 경우, 무연사, 고독사,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대변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내리사랑이란 말이 있듯이 과거에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들이 무엇이든지 희생 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자녀들도 과연 그럴까? 라는 부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 세 번째, 네 번째 내려가서 보시면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 의무자 중 재산과 소득이 많은 자를 중점 확인했더니 자신의 가족관계 단절되었다고 적극적으로 소명해 수급 자격을 유지했다. 요거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하고는 다른 거예요. 기초연금은 자녀가 돈이 있든 없든 나는 받는 거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못 받게 돼 있는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돈이 많어. 조사도 그렇게 됐어. 그랬더니 나는 쟤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관계가 끊어졌어요. 즉 부모 자식이 아니다라고 얘기해가면서까지 돈을 받으시는 분이 꽤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 얘기하고 똑같이 뭐 부양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건 좀 마음이 아픈 얘기죠, 그렇죠? 예.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이들이 부모를 부양하면서 단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소득을 누락했다 하면 부정하게 받은 수급권을 돌려줘야 되고 법적으로 법적 제재를 받으면 그뿐이다. 하지만 돈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돌보지 않고 부모가 부정수급자가 되었다면 이건 사정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위에 부분을 읽어보시면 되실 거고, 그러한 사정이 그렇다면 부모들은 잘난 자식을 둔 덕분에 정부 지원도 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정이 된다. 없다면 이분들은 최소한 뭐라도 받을 거야. 기초생활 수급이라도 받을 텐데 있으면서 안 하는 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게 더 나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다섯 번째 줄, 혼자 사니까 불행하고 가족과 함께 사니까 행복하던 사회통념은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제 부모를 골칫덩어리로 취급하는 가족과 함께 있기보다는 스스로 혼자 사는 고령자가 늘어가는 부분이다. 전에 이건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인데, 할머니가 있고, 그러니까 조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요 상태, 그 다음 강아지가 있고, 반려견이죠? 예, 강아지로 하냐. 이 상태가 있는 상태에서, 이 아이한테 앞으로 살 집을 그려보라 그랬대잖아. 그랬는데, 부모님 방 있고, 자기 방 있고, 강아지가 있을 수 있는 강아지 방까지 다 이쁘게 그렸대요. 근데 여기는 없더라는 거지. 또 어떤 경우는 그려보라 그랬더니, 이제 조부모가 안 계신 경우 이렇게 그려보라 그랬더니 본인, 자녀, 강아지, 끝. 예, 부모는 없더라는 거야, 이 집안에. 뭐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나중에 어떤 집을 꾸밀 건가라고 눈 감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부모님하고 같이 산다? 조부모님하고 같이 산다? 그런 생각 거의 안 할 거야, 그쵸? 예, 그게 본인의 마음이다라는 거지, 진짜. 근데 이제 부모님이 예를 들어 돈이 되게 많어. 그럼 얘기가 좀 더 달라질 수도 있어.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기브앤테이크예요. 기브앤테이크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해법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해법에 대한 부분. 근거리 거주가 해법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이는 아니고 이런 사이는 아니고, 예. 어쨌든 근거리 거주가 해법이다. 용돈 많이 들이고 부모님 자주 찾아뵙고,
요즘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효도할 거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한다라는 거죠. 용돈 많이 드리고요. 부모님 자주 찾아뵙고. 그러니까 자기 같이 살 생각은 없다는 얘기야. 예, 같이 살 생각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부모를 모시고 살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5줄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 핵가족화로 부모와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 부모 자식 관계가 소원해져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 바로 밑에 부담스럽기는 부모도 마찬가지다. 자식과 함께 살면서 부딪히는 소소한 부분으로 갈등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부모는 나이가 들어가면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고 자녀 역시 맞벌이일 경우에 자녀 육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좀 해법이 뭐냐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옆에 페이지 네 번째 줄서부터 한지북 세 가족이 아니고 딴지북 한 가족이라는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길 하나 사이에 두고 여기에 자녀 집, 여기에 부모님 집, 뭐 이런 형태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뭐 한 10여 분 정도는 걸리는. 평상시에는 뭐 횡단보도 있으면 뭐 길 건너가고 이런 형태. 부모 자식이 한 집에서 살지 않지만 도보나 차량으로 10에서 15분 정도 살면은 유대관계 유지하는 새로운 개념. 그래서 세 줄 정도 내려가서 보시면 자녀와 함께 살기보다는 자녀들과 가까운 독립된 공간에서 자녀와 따로 살고 싶다고 대답했다. 보고는 싶은데 같이 살긴 싫은. 그래서 거기 보면은 노무라 증권 종합연구소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 보이지 않는 가족이라는 말로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는 보이지 않지만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이런 가족의 형태의 변화가 새로운 소비 형태와 주거 형태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구입할 때 미니밴, 승용차보다는 미니밴을. 가족끼리, 그러니까 여기서 가족끼리 놀러는 같이 가는데 놀러 갔다 오면 이제 따라서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형태. 쇼핑들 즐긴다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코스코나 아니면 이마트나 이런 데 갈 때 쇼핑은 같이 가고 공동 구매하고 분배해서 갖고 가는 이런 형태가 이제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옆에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다음 페이지에 가구 역시 소형 가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소형 가구, 1인용 가구 저도 요번에 집을 리모델링 하면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가구를 구경하러 갔는데 아기자기하게 이쁜 가구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걸 누가 써요? 그랬더니 혼자 사시는 분들 많이 쓰신다고 하는데 정말 기능도 좋고 이쁘더라고. 예, 그런 수요가 많아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맨 밑에 베이비붐 세대는 도시를 근거로 생활했기 때문에 농촌보다는 도시에서의 삶이 익숙하기 때문에 상당수가 지금처럼 도시에 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고민하자라는 거죠. 자, 이번 차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다음 차시는 늦어지는 결혼, 늘어나는 골드미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